청취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누군가 기름 한 방울로 막 무려 6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자동차 엔진을 발명했습니다. 와, 600km요? 네, 운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기름을 파는 주유소 사장님이라면 어떨까요? 아, 이건 뭐 축복이 아니라 완전 대재앙이죠. 당장 문 닫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이 기적의 엔진 같은 기술을 구글이 AI 산업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제대로 던졌죠. 네, 그러다 보니 세계 최대의 주유소 역할을 하던 한국 주식시장은 오늘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에서는 이 극심한 변동성 한가운데 놓인 한국의 경제 지형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경제 위기라고 하면 막 눈에 보이는 거대한 충격이나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네, 뭐 은행이 파산한다거나 그런 굵직한 사건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들이 보여주는 시장의 풍경은 훨씬 더 은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 몇 줄이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를 확 바꿔버리고 그 파도가 돌고 돌아서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사는 부동산 시장의 지형까지 완전히 쪼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겁니다. 왜 반도체가 기침을 했는데 코스피가 독감에 걸렸을까?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부동산은 왜 지역별로 전혀 다른 온도를 보일까? 네, 단순히 숫자만 나열할 게 아니죠. 맞습니다. 단순히 오늘 장이 얼마나 빠졌습니다. 이런 브리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술 혁신, 환율, 그리고 금리라는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여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곳은 오늘 그야말로 파란불이 쏟아져 내린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장은 정말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코스피가 무려 3.22%나 급락하면서 5,460.4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1.98% 하락한 1,136.64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렸죠. 네, 그런데 이 거대한 매도세를 촉발한 진원지가 바로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기적의 엔진, 구글 리서치의 터보컨트 발표였잖아요. 네, 터보컨트. 이름부터가 뭔가 엄청난 속도감을 주는데 자료를 보면 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거대 언어 모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LLM이 작동할 때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6배나 줄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6배요? 아니, 앞서 제가 주유소 비유를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 AI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많은 메모리를 공급해 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대답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AI 모델은 수십억, 수백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챗GPT 같은 곳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끊임없이 꺼내고 섞고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엄청나게 빠르게 거쳐야 합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엄청 넓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를 병목 현상 없이 막 실어 나르기 위해서 아주 넓은 차선,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 HBM이라는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해결책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어요. 무조건 물리적인 길을 팍팍 넓게 닦고 덤프트럭을 무지막지하게 투입하는 방식이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터보컨트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겁니다. 굳이 16차선 고속도로가 필요할까? 데이터의 부피 자체를 그냥 6분의 1로 압축해버리면 2차선 도로나 좁은 골목길만 있어도 충분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잖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셈이죠. 와, 하드웨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네요. 네, 소프트웨어의 최적화가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를 그냥 우회해버린 거니까요. 16차선 고속도로 지으려고 수십조 원을 들여서 엄청난 설비 투자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고객들이 우리는 이제 2차선만 있어도 충분한데요?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오늘 시장의 반응도 이 공포를 그대로 아주 날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HBM 시장을 주도하던 대장주죠.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6.23%나 폭락하면서 결국 10만 원 선 아래인 93만 3천 원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삼성전자 역시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4.71% 하락하면서 18만 1,000원에 마감했죠.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건 소프트웨어의 눈부신 발전이 든든해 보이던 하드웨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순식간에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자료가 던지는 첫 번째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AI의 발전은 곧 무한한 반도체 수요다. 이 공식을 거의 종교처럼 맹신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단연히 더 많이 필요하겠지 생각했죠. 네. 하지만 기술의 진화는 그렇게 직선으로만 가지 않잖아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스스로 확 낮춰버리는 그런 효율화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반도체 대장주들에게 치명적인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쭉 짚어보다 보니까 한 가지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구글의 터보컨트가 반도체주를 끌어내린 건 명확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던진 물량이 자그마치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관도 5,58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아무리 기술적 충격이 크다고 해도 국가 전체의 주식을 이렇게 기록적인 규모로 내다 팔고 도망치는 건 사실 단순히 구글 이슈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여기에 뭔가 더 거대한 매크로, 즉 거시경제의 방아쇠가 숨어 있죠. 그 방아쇠가 뭔가요? 바로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기어이 시작의 심리적 저항선이라 불리는 1,500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아, 1,500원이요. 결국 뚫렸군요. 네. 게다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친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자본에게 이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건물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화재 경보기요?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진짜로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막 스프링클러가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글로벌 펀드들은 수많은 알고리즘과 리스크 관리 모델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네, 달러 가치가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1,500원이라는 임계점을 넘었으면 이 모델들은 한국이라는 자산군 전체에 대한 환차손 위험이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일단 팔고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도 버튼, 즉 방금 말씀하신 그 스프링클러를 냅다 작동시켜버리는 구조적 이탈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래서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 대표주도 오늘 1.86% 하락해서 21만 1,500원에 마감했잖아요. 사실 네이버는 반도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도 투심 악화 속에서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방어하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의 거대한 기계적 매도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환율이라는 거시지표에 쫓겨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그냥 한국 주식을 바구니째 집어 던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말씀이시죠?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무섭게 팔아치우는 동안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무려 3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낸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자금력이죠. 아무리 주식이 싸졌다고 해도 환율이 1,500원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는데 개미들의 이런 엄청난 베팅, 이거 과연 합리적인 방어일까요? 아니면 좀 맹목적인 무모함일까요? 사실 이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글로벌 자본의 기계적인 흐름과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적 자본을 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심리적 자본이요? 네, 외국인이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3조 7천억 원 순매수는 철저하게 과거의 학습 효과에 기반한 심리적인 베팅이거든요. 아, 우리가 겪어온 위기들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폭락장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공포에 사면 결국 수익이 난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강력한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든든한 국가대표 우량주가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급락했을 때 그때 주워 담으면 언젠간 무조건 회복한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작동한 거네요. 바로 그 본능이 발현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500원이라는 환율이 주는 거시적인 무게감이에요. 좀 다르다는 건가요? 네, 과거의 폭락장들이 어떤 단기적인 외부 이벤트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환율 1,500원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밑바닥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단기 충격이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떨어지는 칼날이 바닥에 닿은 것인지 아니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더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봅니다. 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기술의 진화와 글로벌 거시경제의 파도를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맞고 있군요. 네, 매일매일이 전쟁터죠. 자, 그럼 여기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본 혹은 이 지독한 변동성을 피하고 싶은 자본은 보통 어디로 향할까요? 아무래도 실물 자산을 찾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자료들에 따르면 이 고금리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분절화. 그러니까 시장이 조각조각 나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주식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철저하게 파편화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이 꽤나 충격적이에요. 보통 경제가 좀 불안하고 위기감이 고조되면 사람들은 이른바 안전자산을 찾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의 안전자산,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는 단연 강남 3구와 한강벨트잖아요. 불패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금 강남권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수세가 완전히 위축된 약보합, 즉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 정도만 하락폭이 살짝 둔화되었을 뿐이죠. 네, 강남은 확실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비강남권이나 경기도 외곽의 이른바 서울 옆세권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확 몰리면서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가 위기인데 왜 강남은 차갑고 외곽은 뜨거운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바로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축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요? 네,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당장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며 얻는 사용 가치가 있고요.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미래 가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아, 실거주와 투자 가치군요. 맞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의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던 건 이 엄청난 미래 가치 프리미엄에 막대한 대출,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베팅하는 투자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돈을 빌리는 이자가 싸니까 나중에 오를 거란 기대감으로 무리해서라도 핵심지에 빚내서 진입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끌을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대출 이자가 살인적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이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이자 비용이 집값 상승분을 다 갉아먹으니까요. 갉아먹는 거죠. 네, 결국 시장에서 그런 거품, 즉 투자 수요가 확 걷히고 나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겁니다. 오늘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실수요자들만이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 10년 뒤에 이 아파트가 20% 오를까?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그럼 이번 달 내 월급으로 이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철저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완벽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가의 강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해서 대출 이자를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비강남권이나 경기 외곽의 서울 옆세권으로 실수요가 쫙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온도만 핀셋으로 딱 찍어낸 것처럼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 거래 절벽 속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는요. 더 이상 투자 가치가 눈부시게 빛나는 진짜 옥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가계 경제가 파탄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를 찾아내는 철저한 생존 게임에 가까운 거죠. 와, 감당할 수 있는 도를 찾는 생존 게임. 강남과 외곽이 각자의 중력으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예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던 시대는 끝났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속도나
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정책적인 변수들이 지역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네, 정책도 지역별로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분절의 양상은 앞으로 훨씬 더 날카롭고 복잡하게 전개될 겁니다. 지역별로 철저하게 단절된 각자 도생의 생태계가 구축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자료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드디어 하나로 명확히 모이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전환이죠. 첫째, 600km를 달리는 기적의 엔진 같은 구글의 터보 퀀트가 16차선 고속도로를 짓던 반도체 하드웨어 시장의 수요 공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네, 둘째, 환율 1,500원이라는 매크로의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글로벌 자본은 기계적으로 한국 시장을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를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굳건할 것 같았던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미래의 프리미엄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이자라는 철저한 실거주 가치로 쪼개져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에 포함된 리포트의 한 줄 평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아주 통찰력 있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기침을 하니 코스피가 독감에 걸린 날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변동성이 커진 만큼 내실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는 수치 너머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시장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팩트로 확인했듯이 지구 반대편 구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가 거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강남 아파트라는 자산은 고금리 시대의 실거주 논리 앞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으며 깊은 조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과거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대형 우량주나 핵심 지역 부동산이라는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공식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수명을 완전히 다한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때죠. 세상의 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진짜로 안전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다룬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요동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만의 나침반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